우울증,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PART1.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감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른다거나 밥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고 좋아하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느낌, 혹은 그저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 감각. 그 감각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본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우울증에 대한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동시에 한 사람으로서, 같은 감정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총 1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장 모두 보기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PART2. 우울증이란 무엇인가요? 정의와 기본 개념. 우울증.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단순한 기분 문제로 생각하십니다. 그냥 좀 우울한 거 아닌가요?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좀 힘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면 저절로 사라지는 단순한 감정 기복도 아닙니다. 우울증은 엄연한 의학적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울증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질환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 이상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백만 명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우울증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우울증, 정확히는 주요 우울 장애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소더는 뇌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과 신경생물학적 변화, 그리고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정신건강 질환입니다. 단순한 슬픔이나 일시적인 기분 저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일상적인 기능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우울증은 뇌가 아픈 것입니다. 마치 당뇨병이 췌장의 인슐린 분비 이상에서 비롯되듯이 우울증은 뇌의 신경화학적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질환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앓는 사람에게 의지력으로 혈당을 낮춰라고 말하지 않듯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 그냥 힘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이렇게 힘든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아주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ART3. 왜 우울증이 생기는 걸까요? 발생 원인 탐구. 우울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우울증의 원인을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사회환경적 요인입니다. 이 3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고 상호작용하면서 우울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유전적 소인은 우울증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중에 우울증이나 다른 기분 장애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울증이 반드시 유전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전적 취약성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야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도 우울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뇌를 연구해 보면 감정, 조절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캠퍼스의 부피가 감소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전두엽 피질의 활동성이 저하되어 있어서 결정을 내리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역시 우울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과다 분비되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나 갱년기 우울증처럼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학대, 방임 혹은 심각한 상실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우울증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완벽주의적 성향,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 과도한 자기 비판적 사고방식 등의 인지 패턴도 우울증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통제감을 잃었다는 무력감 등도 우울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환경적 요인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극심한 압박감,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과 단절, 사회적 고립 등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주요 환경적 요인들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타인과의 비교,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 압박, 핵가족화로 인한 고립감이 우울증 발생률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울증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결코 개인의 잘못이나 실패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PART4.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진단 기준과 주요 증상. 우울증의 증상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을 알아야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미국 정신의학회가 발간한 진단 편람인 DSM-5를 기준으로 우울증을 진단합니다. DSM-5에 따르면 주요 우울 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다음 9가지 증상 중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그중 반드시 하나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항목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입니다. 주관적으로 슬프거나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거나 타인의 관찰에 의해 눈물을 보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던 취미, 만남, 활동들이 전혀 재미없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체중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 또는 거의 매일 식욕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의 매일 불면증이나 과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을 전혀 못 자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거의 매일 정신운동 초조 또는 지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절부절 못하거나 반대로 움직임이 현저하게 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거의 매일 피로감이나 에너지 상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거의 매일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과도하고 부적절한 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거의 매일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감소하거나 우유부단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내리던 결정도 힘들어지고 일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워집니다. 9번째,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거나 자살에 대한 생각 또는 자살 계획이나 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증상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게 나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식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증상들 중 몇 가지가 해당된다고 해서 스스로 나는 우울증이다라고 단정 짓지는 말아주세요.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PARTO 우울증일 때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뇌과학과 심리기전 PARTO 우울증일 때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뇌과학과 심리기전 이번 파트에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울증이 발생할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은 다소 전문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우울증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닌 실제 뇌의 생물학적 변화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 즉 뉴런이 있습니다. 이 뉴런들은 신경전달물질이라는 화학물질을 통해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우울증과 가장 깊이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은 세 가지입니다.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도파민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안정, 수면, 식욕, 사회적 행동을 조절합니다. 우울증 환자에서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감소하거나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에너지, 각성, 집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의 불균형은 우울증의 피로감, 집중력 저하와 연결됩니다. 도파민은 기쁨, 보상, 동기부여를 담당합니다. 도파민 시스템의 이상은 우울증에서 흔히 나타나는 무쾌감증, 즉 어떤 것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BDNF의 감소,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 via AIM-derived NEUROTRPHIC 팩터는 뇌신경세포의 성장, 유지, 생존을 돕는 단백질입니다. 건강한 뇌에서 BDNF는 뉴런들이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기억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울증 환자에서는 이 BDNF의 수치가 현저히 감소해 있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뇌의 신경 가소성, 즉 뇌가 새로운 경험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규칙적인 운동이 BDNF 수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 치료에서 운동이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성염증 반응. 최근의 연구들은 우울증과 신체의 만성염증 반응 사이의 연관성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혈액에서 인터루킨-6, TNF-알파 등 염증 표지자들이 증가해 있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염증 반응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적 기전 부정적 인지 왜곡의 악순환. 뇌과학적 변화와 함께 우울증에는 특징적인 심리적 패턴이 있습니다. 인지치료의 창시자인 아론 베게런 백 박사는
이를 인지 삼각형 카그니티브 트라이에드로 설명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세상은 불공평하고 위험해. 미래는 어떻게 해도 나아지지 않을 거야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인지 패턴은 우울한 기분을 더욱 깊게 만들고 더 우울해질수록 더 부정적인 생각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이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우울증은 뇌의 생물학적 변화와 심리적 왜곡이 함께 작용하는 매우 복잡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우울증에 대한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PART 6. 정신적 목표의 힘 절망 속에서 방향을 찾는다는 것. 지금까지 우울증의 의학적, 과학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회복 여정의 가장 첫 번째 열쇠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정신적 목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 좁아집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고 삶 자체가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정신적 목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신적 목표는 거창한 인생 목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겠다거나 큰 돈을 벌겠다거나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든 버텨내겠다는 결심,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다는 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계속 있겠다는 다짐,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정신적 목표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 의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의 극한 경험을 바탕으로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그 처지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길 수 없다. 우울증의 깊은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에게는 아직 이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잠시 질문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꼭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없으면 슬퍼할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계절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아주 작은 일 하나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이유가 오늘을 버텨내는 정신적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서 이 정신적 목표는 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닻이 있으면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 닻이 필요합니다. PART 7. 가족과 사회적 책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족과 사회 속에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때로는 자신이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오히려 내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더 편할 거야 라는 생각들. 하지만 이것은 우울증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돕고 싶어 하고 얼마나 곁에 있고 싶어 하는지를 우울증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 가족에게도 향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판이나 충고가 아니라 진심 어린 이해와 지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와 같은 말들은 아무리 선의에서 나왔다 해도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많이 힘들겠다. 내가 여기 있을게. 내 마음이 어떤지 들어도 될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완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함께 있고 싶어. 연구들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연결감이 우울증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서로 돕고 연결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그 연결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합니다. PART 8. 극단적 행동의 위험 신호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지금부터는 매우 중요하지만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극단적 선택, 즉 자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를 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이에 대한 이해가 때로는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치료받지 않을 경우 자살 위험을 높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은 자살은 대부분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고 그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통은 끝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언급이 있을 때입니다. 나 없어지면 좋겠다. 차라리 잠들어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다들 나 없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같은 말들은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중한 물건을 나눠주거나 갑자기 모든 일을 정리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거나 오랫동안 우울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하게 평온해 보이는 경우도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거나 극단적인 절망감을 표현하거나 자해 흔적이 발견될 때도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호를 발견하셨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1577-199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직접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어둡고 힘든지 압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압도적인지 압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결정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당장 1393으로 전화해 주세요. 전화하기 어려우시다면 문자도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PART 9. 우울증 어떻게 치료하나요? 치료법 안내. 이번 파트에서는 우울증 치료의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에는 한 가지 정답이 없습니다.
각 사람의 우울증의 원인, 증상의 심각도, 개인적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항우울제는 우울증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우울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s 일렉티브 서로토닌 RUPTAK, 이니버터 계열입니다. 이 약물들은 뇌에서 세로토닌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항우울제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우울제는 습관성이 없습니다. 중독성이 없고 적절히 사용할 경우 안전합니다. 다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보통 2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편견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맞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듯이 우울증 환자가 약물 치료를 받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심리치료. 약물 치료와 함께 혹은 경증의 경우 단독으로 심리치료가 우울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카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세러피 CBT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과학적 근거를 가진 우울증 심리치료법입니다. CBT는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과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왜곡된 인지를 건강한 사고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전문 치료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대인관계 치료,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행동 활성화 치료 등 다양한 심리치료 방법들이 우울증 치료에 활용됩니다. 약물 치료와 심리치료의 병행. 연구들은 일관되게 약물 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할 때 어느 한 가지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치료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물이 뇌의 생물학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동안 심리치료는 우울증과 연관된 인지 패턴과 행동 패턴을 변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 접근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완전한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PART-10. 일상에서 실천하는 자기 관리 생활 습관의 힘.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일상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도 우울증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생활 습관 관리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항우울제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앞서 언급한 BDNF 수치도 운동을 통해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종류나 강도보다 규칙성입니다. 매일 2030분의 가벼운 산책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딱 5분만 걸어보세요. 그것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면 관리. 우울증과 수면 문제는 서로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우울증이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이 우울증을 악화시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고 침실을 수면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장과 뇌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장-뇌 축권-BRAIN 엑서스 이론은 최근 의학계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전곡류, 생선, 양질의 단백질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사는 뇌 건강을 지원합니다.
반면 가공식품, 정제당분,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우울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햇빛 노출. 햇빛은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고 일주기 리듬을 조절합니다. 매일 낮 시간에 최소 2030분 정도 햇빛을 받는 것이 우울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계절성 우울증의 경우 햇빛 노출이나 광선 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마음챙김 수련, 깊은 호흡법, 요가, 일기 쓰기 등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은 과학적으로 우울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유지. 우울할수록 혼자 있고 싶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을 수 있는 한두 명과의 연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연결이 여러분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PART 11. 공감의 힘 이해받는다는 것의 의미. PART 11. 공감의 힘 이해받는다는 것의 의미. 우울증을 이야기할 때 의학적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하지 않아도 내 상황을 알아주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맞아,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순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신경과학적으로도 공감은 실제로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공감과 지지를 경험할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며 위협 감지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즉, 공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뇌를 안정시키는 실제적인 치유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나약해 보이지 않을까,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으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실제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도움을 찾고 계신 여러분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PART 12.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개인 경험과 공감의 메시지.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저도 우울증과 싸워온 시간이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천천히 찾아온 어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고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도 웃는 것이 가면을 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통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전달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감각, 내가 느끼는 이 무게를 다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을 것 같다는 단절감이 사실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 상태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때의 저를 살게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비슷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고통 속에 혼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어떤 곳인지 압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 압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압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지금 당장은 믿기지 않으시더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만큼은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PART 13 희망과 회복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영상의 마지막 파트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울증에 관한 긴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울증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의학 연구와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지지를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의미 있는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회복은 직선이 아닙니다. 좋아지다가도 다시 나빠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전진했다가 두 걸음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회복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됩니다. 무너져도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겠다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함과 용기의 표현입니다. 부러진 다리를 의사에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듯이 아픈 마음을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보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이 여전히 두렵거나 부담스러우시다면 먼저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1577-199나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에 전화해 보세요.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나 요즘 좀 힘들어라는 한마디가 때로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실제하지만 여러분의 회복도 실제합니다. 지금의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주세요. 오늘 물 한 잔 마시는 것,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는 것, 아니면 지금 당장 상담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회복 여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여러분의 평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서포터가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본 영상에는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또는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1577-19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운영됩니다.